집안의 원목 식탁은 석양빛을 받아 따스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5살배기 민준이는 작은 숟가락으로 그릇에 담긴 돼지갈비찜을 깨작거리고 있었다. 갈비찜 국물이 숟가락 가장자리를 타고 식탁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아이는 황급히 팔꿈치로 닦으려다 그만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컵을 치고 말았다. 사르륵 소리와 함께 미지근한 물반 컵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의 아이보리색 면바지 위로 튀었다. 내가 휴지를 꺼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정숙 여사는 이미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독을 품은 듯 민준이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놈의 새끼, 눈은 뒤통수에 달고 다니냐. 그녀는 고함을 지르며 민준이의 팔을 거세게 잡아챘다. 그리고 아이를 의자에서 무자비하게 끌어내렸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와앙 울음을 터뜨리며 작은 다리를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이정숙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철썩철썩 내리쳤다. 입으로는 애비 없는 자식 같은 놈, 재수 없는 놈이라며 내 어미랑 똑같이 배운 게 없어. 조만간 우리 박씨 집안을 거덜낼 놈이야. 라고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짜이는 듯했다. 나는 달려가 민준이를 품에 꼭 안았다. 등으로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길을 고스란히 받았다.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긁고 지나가 몇 줄기 붉은 자국을 남겼다. 어머니,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때리지 마세요. 나는 덜덜 떠는 민준이를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소파에 앉은 남편 박준수를 돌아보았다. 그는 패브릭 소파에 기대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는 담배한 개비가 끼워져 있었고 연기는 느릿하게 피어올랐다. 내 외침을 들었는지 그는 그저 나른하게 눈을 치켰. 민준이를 한번 쓱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시선을 휴대폰 화면으로 돌렸다. 애가 버릇이 없으면 가르쳐야지. 그는 차갑게 말했다. 네가 감싸고 돌 거면 쟤 데리고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여기서 눈에 거슬리게 하지 말고 꺼져라는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품 안에서 숨이 넘어갈 듯 도는 민준이를 보고 소파에 앉은 냉담한 남편과 옆에서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며 저주를 퍼붓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순간 울고 소리칠 기력조차 사라졌다. 나는 한 손을 뻗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너무 세게 쥔 탓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아버지 임동건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다. 아빠, 사람 몇 명만 데리고 준수네 집으로 저희 좀 데리러 와주세요. 겸사겸사 집안일도 좀 처리하고요. 처리한다는 세 글자를 들은 이정숙 여사는 즉시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민준이를 더욱 세게 껴안았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중후한 알겠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20분 안에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전화를 끊었다.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오직 민준이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려왔다. 이정숙 여사는 내 휴대폰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다. 박준수는 담배를 비벼 끄고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끝내 우리 모자를 감싸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민준이를 안고 식탁 의자에 앉아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오늘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현관 옷걸이에는 아직 박준수의 재킷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이정숙 여사의 꽃무늬 스카프가 있었다. 한때 나에게 집에 온기를 느끼게 했던 이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전화를 끊은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이정숙 여사가 거실에서 달려왔다. 입으로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애도 못 낳는 재수없는 년이 어디서 굴러먹던 씨앗을 낳아놓고 감히 구원병을 불러? 오늘 내가 이놈의 새끼를 아주 제대로 가르쳐서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마. 그녀는 손을 뻗어 내 품에서 민준이를 빼앗으려 했다. 손톱이 아이의 얼굴에 거의 닿을 뻔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딸을 안고 뒤로 물러섰다. 등이 차가운 신발장에 닿았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내 목을 꽉 끌어안고 엄마를 외치며 울었다. 그때 박준수가 드디어 소파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현관 중간을 막아서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정숙 여사에게 소리쳤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좀 있으면 장인어른 쪽 사람들 올 텐데 일 커지면 수습하기 힘들다고요. 수습하기 힘들어? 이정숙 여사는 마치 우스운 소리를 들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여긴 우리 집이야. 전현이 어디서 데려온 애새끼 데리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너 전현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두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이 싸우는 사이 나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위치를 전송했다. 그리고 신발장에서 민준이의 외투를 찾아 아이에게 입혔다. 갑자기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다. 띵동 띵동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본 순간 마음이 순식간에 안정되었다. 문 밖에는 아버지 회사의 보안팀장인 주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각 잡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뒤로는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6명이 서 있었다. 각자의 손에는 은색 공고함이 들려 있었다. 척 보기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모습이었다. 내가 문을 열자마자 주 실장이 앞으로 다가와 접힌 쪽지 하나를 건넸다. 이미사님, 회장님께서 먼저 사모님과 도련님을 평창동 본가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목록에 따라 정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나는 쪽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힘있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먼저 민준이 데리고 본가로 가거라. 저들이 아이에게 손대게 하지 마. 뒤실은 내가 다 준비해뒀다.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이정숙 여사는 문 앞에 보안 요원들을 보고 처음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기세등등해져 손을 뻗어주 실장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주 실장의 팔에 닿기도 전에 옆에 있던 2명의 보안 요원이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팔을 교차해 단단한 방패를 만들었다. 그들은 이정숙 여사를 뒤로 안전하게 막아섰다. 그녀가 몇 번이고 세게 밀었지만 방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가 나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입으로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민준이를 안고 주 실장의 뒤를 따라 복도로 걸어나갔다. 박준수 옆을 지날 때 나는 일부러 그를 쳐다봤다. 그는 보안 요원 가슴의 명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목울대를 몇 번이나 아래 위로 움직였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우리를 막는 말 한마디도 감히 내뱉지 못했다. 복도의 센서등이 우리의 발소리에 맞춰 켜졌다. 나는 민준이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래로 내려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악몽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1층에 내려와 아버지가 보낸 검은색 세단을 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아버지의 본가는 서울교외의 평창동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조각된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정원의 목련나무가 향긋한 꽃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를 2층의 작은 방에 재우고 아이의 눈가에 아직 맺혀있는 눈물 자국을 보며 가만히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아래층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의 자단목 책상은 온화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아버지 임동건 회장님은 책상 뒤에 앉아 계셨고 앞에는 서류 더미가 펼쳐져 있었다. 스탠드에 따뜻한 불빛이 서류 위로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일어나 의자 하나를 끌어와 앉으셨다. 방금 주방에 호박죽 끓이라고 시켰다. 이따 한 그릇 먹으렴. 내가 앉아 그는 맨 위에 있던 파란색 표지의 서류철을 내 앞으로 밀어주셨다. 표지에는 등기권리증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선명했다. 열어보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서류철을 넘겼다. 첫 페이지의 권리자란에 내 이름 임서연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등기 날짜는 내 25번째 생일, 즉 내가 박준수와 결혼하기 1년 전이었다. 그 집은 내 생일 때 내가 준 선물이다.
그때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시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 아버지는 또 다른 은행 거래 내역서 한 묶음을 꺼내 그중 몇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다. 최근 3년간의 관리비, 공과금 모두 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더구나. 박 씨 집안 사람들은 한 푼도 낸 적이 없어. 그들은 너와 다툴 자격이 없다. 나는 거래 내역서를 쥔 채 익숙한 이체 기록들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문득 관리비를 낼 때마다 박준수가 아무렇지 않게 그까짓 돈 얼마 안 되잖아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는 이 집이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다. 멍하니 있을 때 아버지는 서랍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안에 있던 사진들을 책상 위에 쏟아내셨다. 사진 속에는 박준수가 하얀색 오피스룩을 입은 여자를 끌어안고 강남의 5성급 호텔로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청담동의 한 보석상에서 박준수가 그 여자에게 목걸이를 채워주는 장면이었다. 여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흥신소에서 석 달 동안 따라붙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다. 이 사진들과 호텔 출입 기록들, 전부 명백한 혼인 중 외도의 증거다. 충분해요. 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이 찍힌 날짜는 바로 민준이가 열이 나서 내가 밤새 병원을 지키고 있을 때 박준수가 회사 야근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의 소위 야근은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시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셨다. 몸 상하게 화내지 마라. 다음 일은 나에게 맡기거라. 그는 휴대폰을 들어 부동산 중개인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을 켠 채였다. 김 부장, 지금 내 딸이 전에 살던 그 아파트로 가게. 물품 목록은 이메일로 보냈네. 우리 임씨 집안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고 박 씨 집안 개인 물건들은 포장해서 복도에 내놓게 집안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전화기 너머로 김 부장의 공손한 대답이 들려왔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걱정 마라. 아빠가 너와 민준이가 억울한 일 당하게 두지 않을 거다. 나는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의 서러움이 드디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을 닦았다. 박준수가 나에게 꺼져라고 말한 순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눈물로는 동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저녁 6시가 넘은 시각, 석양이 원래 살던 아파트 동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 김 부장과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이삿짐 센터 직원 3명을 따라 아파트 아래로 걸어갔다. 김 부장은 손에 출력한 물품 목록을 꽉 쥐고 있었는데 종이 가장자리가 그의 손에 구겨져 있었다. 막 공동 현관 인터폰을 누르려던 순간 복도에서 갑자기 3사람이 뛰쳐나왔다. 바로 이정숙 여사와 박준수, 그리고 그의 동생 박준호였다. 이정숙 여사는 물에 젖었던 그 아이보리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공동 현관문을 막아섰다. 마치 막무가내의 벽처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당신들 누군데 와서 물건을 빼가.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박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김 부장을 밀쳤다. 김 부장의 손에 있던 목록이 와르르 바닥에 떨어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박준수는 허리를 굽혀 목록 몇 장을 주워 두어 번 훑어보더니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내 발치에 던졌다. 결혼 3년이야. 이 집은 벌써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너 혼자 독차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사나웠으며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찢어진 조각 하나를 주었다. 거기에는 아직 가죽 소파, 혼전 구매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속으로 냉소가 터져나왔다. 이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은 잘도 기억하고 있구나.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가에 조용히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장 변호사님이 조수석에서 내렸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준수 앞으로 걸어간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박준수 씨, 이것은 등기권리증 사본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듯이 이 주택의 소유권자는 임서연 씨입니다. 등기 날짜는 혼인신고 이전으로 명백한 혼전 고유 재산입니다. 장 변호사님은 또 다른 서류, 경찰 신고 접수증을 꺼내 보였다. 방금 당신이 찢어버린 목록은 합법적인 재산 명세 근거입니다. 재물 손괴 혐의로 저희는 이미 관할 지구대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방해하신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박준수는 사본을 쥔 채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입으로는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지만 감히 장 변호사님을 쳐다보지 못했다. 박준호는 아직도 형을 위해 나서고 싶었는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다. 혼전 재산이라도 우리 형이 3년이나 살았는데 지분이 있어야지. 장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을 열어 안에 있던 변호사 자격증을 슬쩍 보여주며 눈빛을 차갑게 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혼전 고유 재산은 혼인 관계가 지속된다고 해서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3년 살았으니 지분이 있다는 주장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저희의 합법적인 업무 집행을 방해한다면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박준호는 장 변호사님의 기세에 눌려 뒤로 주춤하며 물러섰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 이웃들이 점차 모여들었다. 옆동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저 집이 원래 아가씨 혼전 재산이었나 봐. 박신혜가 뺏으려고 했나 보네. 이정숙 여사는 웅성거림을 듣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장 변호사님의 손에 들린 서류와 신고 접수증은 마치 두 자루의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막무가내를 꿰뚫었다. 김 부장은 그 틈을 타 바닥에 흩어진 목록 조각들을 주우며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 목록대로 합시다. 시간 지체하지 말고요. 3명의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김 부장을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박준수와 이정숙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더 이상 감히 막아서지 못했다. 원래 살던 아파트 단지 아래에 가로등이 켜졌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길가의 화물 트럭 위로 쏟아졌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물건인 원목 식탁을 차에 싣고 있었다. 나는 잠든 민준이를 안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아이의 땀에 젖은 이마를 가만히 쓸어주며 본가에 도착하면 따뜻한 물로 목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쿵쿵쿵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정숙 여사가 차창에 매달려 있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임서연, 우리를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해. 내일 당장 내 회사로 쳐들어가서 소란을 피울 거야. 내 모든 동료들이 네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며느리인지 알게 해줄 테다. 내 직장도 잃게 만들어주지. 박준수와 박준호는 그녀의 뒤에 서서 개인 물품이라고 적힌 3개의 종이 상자를 끌고 있었다. 얼굴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신호하고 천천히 차창을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즉시 안으로 들이쳤다. 이정숙 여사는 여전히 회사로 쳐들어가겠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문득 휴대폰의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안에서는 지난주 수요일 밤 내가 부엌에서 녹음했던 대화가 흘러나왔다. 당시 이정숙 여사는 아래층 김 아주머니와 대화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준수가 바람 피우는 거 나도 알지. 근데 그 여자의 집안 조건이 좋아서 준수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일단 임서연 명의로 된 이 집만 꽉 잡고 있으면 걔도 우리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어. 그때 가서 장인한테 부탁해서 준수 회사에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면 되지. 녹음이 끝나자 이정숙 여사의 외침이 순간 멎었다. 입을 떡 벌린 채 눈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주변 이웃들은 원래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녹음을 듣고는 모두 몰려들었다. 김 아주머니는 더 앞으로 나와 이정숙 여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 당신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도 아가씨 집이랑 아버지 빽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보가 고약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가씨가 애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히다니. 아까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이 집이 아가씨 혼전 재산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계속 뺏으려고 했던 거군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까지 했다. 박준수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시뻘개졌다. 그는 서둘러 이정숙 여사를 끌어당겼다. 엄마 그만해요. 가요. 이정숙 여사는 아직 변명하려 했지만 박준수에게 강제로 끌려단지 밖으로 나갔다. 박준호는 세 개의 종이 상자를 들고 그 뒤를 따랐는데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세 사람은 가로등 아래에서 이리저리 방황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근처의 모텔들은 모두 신분증이 필요할 것이다. 아마 신분증을 쓰면 기록이 남을까 두려웠거나 혹은 돈이 부족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박준수를 향해 한마디 외쳤다. 복도에 있는 종이 상자, 관리사무소에는 이미 말해뒀어요. 내일 아침 일찍 치울 거라고요. 필요하시면 오늘 밤에 빨리 가져가세요. 박준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저 이정숙 여사를 더 빨리 끌고 갈 뿐이었다. 기사가 화물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차는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세 개의 작은 그림자는 아직도 길가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마치 집을 잃은 영혼처럼 품 안에 민준이가 뒤척이며 엄마하고 칭얼거렸다. 나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아버지의 본가 거실은 유난히 밝았다. 아이보리색 카페 뒤에는 민준이의 레고 블록이 흩어져 있었다. 아이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작은 집을 만들며 유치원에서 배운 동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장 변호사님이 어젯밤 보내준 이혼 합의서 초안을 넘겨보고 있었다. 손끝이 혼인 재산분할 페이지를 스칠 때 마음은 유난히 평온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주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뒤로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장 변호사님과 태블릿 PC를 든 조 과장이 따라 들어왔다. 임 이사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소파 옆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이것은 보충된 이혼 합의서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박준수 씨의 혼인 중 외도 사진,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이정숙 여사의 민준, 군 아동학대 상해 진단서까지 모두 뒤에 첨부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박준수 씨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고 매월 민준 군이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첨부 부분을 빠르게 넘겼다. 민준이의 등에 남은 멍 자국 진단보고서를 보았을 때 결국 주먹을 꽉 쥐지 않을 수 없었다. 장 변호사님은 내 감정을 눈치챈 듯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임 이사님, 법이 이사님과 도련님께 정의를 찾아줄 것입니다. 그때 조 과장이 다가와 태블릿 PC의 은행 거래 기록을 열었다. 그중 한 이체 내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임 이사님, 작년에 박준수 씨가 담당했던 저희 이모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그가 허위 계약서를 통해 공금 5천만 원을 동생 박준호의 은행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이체 기록과 허위 계약서 사본입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나는 화면의 이체 날짜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바로 박준수가 민준이를 위해 강남의 학군 좋은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말했던 그 시기였다. 그가 소위 아이를 위한다고 했던 것은 결국 동생에게 흥청망청 쓰라고 공금을 횡령한 것이었다. 조 과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 돈은 지금도 박준호의 계좌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이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하여 박준수 씨의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세요.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나는 태블릿 PC를 조 과장에게 돌려주었다. 마음속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원래 살던 아파트의 김 아주머니가 보낸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박준수 일가가 3개의 종이 상자를 가지고 아파트 근처 다리 밑에 앉아 있었다. 이정숙 여사는 상자에 기댄 채 눈물을 닦고 있었고 박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박준수는 옆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눈빛이 멍했다. 장 변호사님은 다가와 사진을 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임 이사님, 만약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좀 그렇다면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사진을 장 변호사님께 전송했다. 이혼 소송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공금 횡령 건도 조 과장님께서 절차대로 경찰에 고발해 주시고요. 그들의 오늘의 처지는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죠. 조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를 챙겼다.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도 이혼 합의서를 챙기며 말했다. 최대한 빨리 법원의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민준이는 자신이 만든 레고집을 들고 달려왔다. 엄마, 우리 새집 봐요. 나는 딸을 안아올리고 이마에 뽀뽀했다. 창밖에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들어와 레고집 위에 떨어졌다. 마음이 편안해질 만큼 따뜻했다. 앞으로 힘든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민준이를 지킬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가치가 있었다. 법원 앞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를 든 채 얼굴에는 긴장 또는 평온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나와 장 변호사님은 막 소장 접수처에서 나와 이혼 소송 접수 통지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차에 타려던 순간 화단가에 쪼그려 앉은 3개의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이정숙 여사, 박준수, 그리고 박준호였다. 박준수가 가장 먼저 우리를 발견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 내 팔을 거세게 붙잡았다. 손톱이 거의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5천만 원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우리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까? 민준이한테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 이정숙 여사도 따라 달려와 이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내 옷자락을 잡고 계속 흔들었다. 아가, 내가 예전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민준이를 때리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내가 앞으로 애도 봐주고 밥도 해줄게. 우리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잘 살아보자. 응?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이전의 그 강압적인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박준호는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눈치를 살피며 시선을 피했다. 아마 동결된 5천만 원이 생각났을 것이다. 장 변호사님은 상황을 보고 앞으로 나와 박준수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박준수 씨, 이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이것은 경찰이 발부한 업무상 횡령죄 입건 통지서입니다. 당신은 이모그룹 공금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 수사 중입니다. 박준수의 시선이 입건 통지서라는 글자에 닿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힘이 풀리면서 접수 통지서가 내 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리며 입건 통지서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장 변호사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통지서를 단단히 쥐었다. 주변 사람들은 업무상 횡령죄라는 말을 듣고 모두 몰려들었다.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박준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저 사람 알아요. 예전에 우리 회사랑 프로젝트 같이 했었는데 세상에 공금을 횡령했다니. 저런 일이 멀쩡하게 생겨서는 어떻게 저런 짓을.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준수의 고개는 점점 더 숙여졌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경찰차 2대가 광장가에 멈춰섰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곧장 박준수에게 다가와 경찰 신분증을 내보였다. 박준수 씨 맞으시죠? 관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박준수는 확 고개를 들고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막혔다. 이정숙 여사는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경찰관이 손으로 막아서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우리 아들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억울해요. 라고 울부짖었다. 박준호는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화단에 부딪힐 뻔했다. 경찰관들이 박준수를 부축해 경찰차로 향했다. 박준수는 나를 돌아보았다.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접수 통지서를 주어 장 변호사님께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가시죠. 차가 법원 광장을 떠날 때 나는 차창 너머로 이정숙 여사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우는 것을 보았다. 박준호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원래 살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크지 않았다. 벽에는 누렇게 바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붙어 있었다. 책상 뒤에는 관리소장인 박 소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내가 원래 살던 집의 공과금 명의 변경을 하러 왔다고 용건을 말하자마자 박 소장님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임 선생님, 먼저 이것 좀 보시죠. 그것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파손배상 청구서였다. 거기에는 공동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파손, 수리 견적 400만 원, 삼동합 화단 관목 훼손배상 200만 원, 게시판 유리 파손배상 200만 원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총 금액은 800만 원이었다. 지난 보름 동안 박준수 씨 어머니 이정숙 씨와 동생 박준호 씨가 여러 번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박 소장님은 청구서의 사진들을 가리켰다. 올 때마다 단지 안으로 들어와 임 선생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출입문을 부수고 화단 나무를 밟고 지난번에는 게시판 유리까지 깨뜨렸습니다. 저희가 이미 3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게 신고 기록 사본입니다. 사진 속에는 이정숙 여사가 돌멩이로 공동 현관 출입문을 내리치고 있었고 박준호는 화단에 서서 새로 심은 관목을 발로 힘껏 짓밟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나는 청구서를 쥔 채 속으로 냉소했다. 나를 찾지 못하니 화를 단지 시설물에 풀다니 정말 본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바로 그때 관리사무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정숙 여사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색이 바랜 외투를 입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어 내 얼굴을 핥히려 했다. 임서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너랑 끝장을 보겠다. 곁에 있던 관리사무소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달려와 한 명은 이정숙 여사의 팔을 잡고 다른 한 명은 내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그녀를 단단히 제지했다. 이정숙 여사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입으로는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나는 책상 위에 배상 청구서와 경찰 신고 기록을 집어들고 그녀 앞으로 걸어가 서류를 눈앞에 내밀었다. 직접 보세요. 이게 당신과 박준호 씨가 공용시설물을 파손한 증거고 이건 관리사무소의 경찰 신고 기록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당신들을 상대로 8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들 집안을 망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먼저 법을 어기고 법의 테두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숙 여사의 시선이 청구서와 신고 기록을 훑었다. 발버둥 치던 몸짓이 점차 멎었다. 눈 속의 광기는 공포로 바뀌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의 순간적인 분풀이가 돈을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박 소장님이 옆에서 덧붙였다. 이 여사님, 저희가 이미 2번이나 배상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모두 수치를 거부하셨더군요.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되뇌었다. 나는 그녀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예전에 그녀가 민준이를 때리고 민준이를 욕하고 박준수가 냉담하게 방관했을 때 어떻게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배상 문제는 당신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든 아니면 법원 소환장을 기다리시든 하세요. 나는 몸을 돌려 박 소장님께 말했다. 공과금 명예 이전 절차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바닥에 앉은 이정숙 여사를 쳐다보지 않고 보안 요원들을 따라 관리사무소를 나섰다. 문 밖의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장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다. 관리사무소가 이정숙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렸다. 장 변호사님은 곧바로 함께 진행 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라고 답장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예전에 나에게 그리고 민준이에게 졌던 빚을 하나씩 전부 되돌려 받을 것이다. 나의 새 아파트 거실에는 오후에 햇살이 가득했다. 거실 창가 카펫 위에서 민준이는 엎드려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다. 붓이 종이 위를 스치며 밝은 노란색을 넓게 칠했다. 아이는 그것이 엄마의 미소라고 말했다. 나는 부엌에서 옥수수죽을 끓이고 있었다.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일었고 고소한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다. 이곳은 나와 민준이의 새집이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다. 다툼도 냉담함도 없이 오직 우리만의 평온함이 있을 뿐이다.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장 변호사님이 보낸 메시지였다. 3개의 서류 캡처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이혼 판결문이었다. 박준수는 혼인 중 외도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이 허가되었고 재산 분할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매월 친딸 민준이의 양육비로 300만 원을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두 번째는 업무상 횡령죄 판결문이었다. 박준수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벌금 5천만 원과 함께 불법소득 5천만 원은 추징되었다. 세 번째는 관리사무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결과였다. 이정숙과 박준호는 공동으로 아파트 공용시설물 파손 비용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 나는 이 3개의 판결문을 반복해서 읽었다. 마음속에는 통쾌한 흥분보다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 들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아, 어제 박준호가 이모그룹으로 날 찾아왔더구나. 일자리를 구해달라면서 그 5천만 원도 갚겠다고 하더란다. 보안팀 시켜서 쫓아내버렸다. 아빠, 잘하셨어요. 나는 부엌 문틀에 기댄 채 민준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지금 처지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동정할 가치도 없어요.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셨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앞으로 민준이 잘 키우면서 살아라. 무슨 일이든 언제든 아빠한테 말하고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로 걸어갔다. 민준이는 그림을 들고 달려왔다. 그림에는 손을 잡은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삐뚤빼뚤하게 엄마와 나라고 적혀 있었다. 배경은 빨간 지붕과 노란 태양이었다. 엄마, 우리 새집 정말 예뻐요. 민준이는 내 다리를 안고 작은 얼굴을 들어 웃었다. 저녁 무렵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원래 살던 아파트에 김 아주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사진 속 이정숙과 박준호는 길가의 쓰레기통 옆에서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어지럽게 흩날렸다. 이정숙은 그 색이 바랜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박준호는 목을 움츠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모두 불룩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오가는 차량들 속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나는 사진을 장 변호사님께 보내고 간단히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끈 뒤 민준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의 석양이 점점 지면서 하늘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민준이는 내 품에서 점점 잠이 들었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다.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그 끔찍했던 과거, 우리를 상처 입혔던 그 사람들은 이미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와 민준이는 마침내 이 햇살 가득한 새 집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Phần 2. sự phản bội ở trạm dừng chân. 추석을 맞아 남편과 친정에 가던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 마음은 왜 그렇게 친정 쪽에만 쏠려 있어? 결혼한 지 3년인데 우리 집에 갈 때는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오늘처럼 트렁크 가득 선물을 싣는 건 더더욱 없었고 나는 멍해져서 해명하려 했다. 그 선물들은 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준 것이라 돈 한 푼 안 들었다고. 하지만 그는 더욱 짜증을 냈다. 우리 경제 사정이 빠듯한 거 알잖아. 당신 내 집에 한 번 가는데 왕복 경비만 30, 40만 원이야. 게다가 장인, 장모님께 용돈 50만 원까지 순식간에 사라지는 돈이라고. 매년 이렇게 2번씩 왔다 갔다 하면 경제적 손실도 크고 엄청 피곤한 거 알아? 손발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 1년에 단 2번 친정에 가는 걸 그는 그렇게나 싫어했던 것이다. 매달 아껴가며 시부모님께 80만 원씩 송금하고 매달 230km를 운전해 시댁에 가는 것은 그는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시부모님께 보내던 자동이체를 중단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 이혼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미쳤어? 몇 마디 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진짜 팔자 사납게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나와 딸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놀랍게도 우리를 포구 속 휴게소에 버려두고 혼자 차를 몰고 가버렸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 차는 보이지 않았고 최우진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때 하늘에서는 다시 폭우가 쏟아졌다. 차를 찾다가 나는 넘어지기까지 했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딸을 안은 채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빗물에 우리 모녀는 흠뻑 젖었다. 나는 딸을 품에 꼭 안았다. 마침내 마음씨 좋은 분들이 우리를 발견해 무릉덩이에서 건져주고 휴게소 안으로 부축해 주었다. 나는 울면서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나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 딸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내 몸도 다쳤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을 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방금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에 최우진이 나와 딸을 이곳에 버리고 갈 줄이야. 하지만 왜 결혼 3년 동안 내가 친정에 간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친정까지는 180km에 불과한데 시댁은 230km나 되지 않는가. 심지어 매달 한 번씩 갔다. 그뿐만 아니라 매달 시어머니께 80만 원씩 송금해야 했다. 최우진의 월급은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기에 모두 내가 매일 아이를 돌보며 여러 플랫폼의 웹소설을 써서 번 돈으로 충당했다. 나는 그저 그와 잘 살고 싶었고 딸도 아직 어렸기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친정에 한 번 가는데 50만 원 남짓 드는데 1년에 단 2번 가는 것을 그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상상할 수 없었다. 지난 3년을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지. 친정에 갈 때마다 떠나기 아쉬웠고 명절마다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고작 2번밖에 가지 못했다. 오늘 최우진의 모습을 보니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분명했다. 이번에 핑계를 대고 폭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그 2번의 기회마저 박탈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아니,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시집을 간 것이지 그에게 팔려간 것이 아니다. 분노와 슬픔이 가슴을 가득 채워 몸의 상처가 더욱 욱신거렸다. 딸은 울음을 그치고 지금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왜 우는지, 왜 떨고 있는지 모르는 듯했다. 나도 아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결혼 반드시 끝내겠다고. 최우진, 이제 버리겠다고. 20여 분 후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내게 구체적인 상황을 묻고 조서와 영상을 기록했다.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고 모녀가 흠뻑 젖고 다친 것을 보고 그들 모두 분노했다. 남편분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 아십니까? 두 분을 고의로 여기에 유기한 것은 이미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다치셨으니 상해 진단서를 떼면 그때 가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격받았다. 정말요? 그래도 되나요? 경찰관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상해가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해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선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서 병원 검사를 받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우리가 떠나려 할 때 한마음씨 좋은 여성이 캐리어를 열어 내게 깨끗한 옷 한 벌을 주었고 다른 여행객 한 분도 급히 자기 아이의 옷을 내게 건네며 딸의 옷을 갈아입히라고 했다.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상해 진단 결과는 경상이었다. 하지만 경찰관은 그래도 최우진은 고의 유기라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15일 구류와 함께 내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음속의 서러움이 그제야 조금 가셨다. 조서를 마친 후 경찰은 우리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었고 사건에 진전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나는 거듭 감사 인사를 드렸. 나와 딸만 돌아온 것을 보고 부모님은 모두 놀라셨다. 엄마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딸을 안아들며 물었다. 혜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왜 경찰이 너희를 데려다 준 거야? 우진이는 어디 있고? 아빠도 초조한 얼굴이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의 서러움이 순식간에 밀려와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엄마, 우진 씨가 우리 집에 오는 게 돈 아깝고 귀찮다고 해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저랑 예은이를 휴게소에 버리고 혼자 가버렸어요. 저 넘어지기까지 했고요. 이 결혼 더는 못하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이혼하는 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면 저 예은이 데리고 나가서 월세방이라도 얻어 살게요. 절대 폐해 끼치지 않을게요. 어쨌든 저는 꼭 이혼할 거예요. 엄마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엄마는 우리 모녀를 꼭 껴안고 울먹이며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무슨 폐를 끼친다는 거니?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예은이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의지할 곳 없이 내보내겠니? 그때 가서 누가 애를 봐주면 너는 어떻게 돈 벌어서 너랑 예은이를 먹여 살리려고. 아빠도 말했다. 그래, 혜진아, 걱정 말고 여기서 지내라. 네가 이혼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시킬 판이다. 처음에 네가 최우진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탐탁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워낙 좋아하니까 막을 수가 없었지. 걔한테 시집가고 나서는 우리가 널 거의 볼 수가 없어서 우리도 마음이 아팠단다. 이혼할 수 있다면 차라리 잘된 일이야. 앞으로는 우리 곁에서 함께 지내자. 우리가 예은이 봐줄 테니 너는 마음 편히 돈 벌면 돼. 나는 부모님을 껴안고 엉엉 울었다.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인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을게요. 저녁 식사 중에 남동생이 돌아왔다. 그를 보자 나는 문득 내가 딸을 데리고 집에 사는 것이 그의 장래 결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최우진의 행동을 듣고는 오히려 화를 내며 그를 찾아가 따지겠다고 했다.
내가 그를 말렸다. 형준아, 가지마. 경찰도 지금 그 사람 찾고 있어. 나는 지금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합의서 초안 작성하고 바로 이혼소송 제기하고 싶어. 형준이는 그제야 겨우 분을 사귀며 나를 도와 변호사를 찾아주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내 카카오톡이 울렸다. 하루 종일 사라졌던 최우진이었다. 나는 멍해졌다. 경찰이 아직 못 찾았나? 그는 연달아 카톡을 보냈다. 신혜진, 방금 경찰이나 찾아와서 파출소로 오래. 내가 유기죄를 저질렀다고? 네가 신고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안 했으면 내가 화나서 그냥 갔겠어? 너 지금 당장 출발해서 나랑 같이 파출소로 가서 해명해.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해. 나 구류되면 안 돼. 그러면 전과 기록 남아서 직장 잃으면 어떡해? 그때 가서 너랑 딸은 뭘로 먹여 살리려고? 빨리 와. 나는 그 메시지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바로 익십했다. 카톡을 안 보니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제 와서야 불안해진 모양이지. 우리를 버리고 갈 때는 뭘 했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태연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또 뭘 했던 건가? 그냥 파출소에 잘 머물러 있으시지? 그런데 10분 후, 시부모님께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딸을 보고 싶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셨고 과한 행동은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딸을 안고 영상 통화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딸을 보고 활짝 웃었다. 예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우리 예은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언제 돌아올 거야? 딸은 당연히 대답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화내지 않고 화제를 나에게로 돌렸다. 아가, 우진이 말 들어보니까 너희 싸웠다며? 그래서 네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지금 파출소에 불려갔다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나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파출소에 불려갔는지는 아세요? 시어머니는 그저 가볍게 웃었다. 실수로 너랑 예은이를 휴게소에 깜빡 잊고 온 거 아니니? 뭐 그리 큰일이라고. 내가 이미 개나 물었어. 걔도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해명하고 신고 취하 좀 해줘. 그래야 한 가족이지? 안 그러니? 나는 차가운 얼굴로 다시 물었다. 그럼 저랑 예은이가 비에 흠뻑 젖고 제가 넘어져서 다친 건 아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웃었다. 아이고, 너도 어른인데 한 번 넘어지는 거야. 뭐 대수라고. 예은이도 멀쩡하잖아. 이렇게 더운 날에 비 좀 맞으면 어때? 더 시원하고 좋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만약 이전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말을 안 하자 그녀는 협박과 회유를 시작했다. 최우진은 내 남편이야.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니? 걔가 일 못하게 되면 누가 너희 모녀를 먹여 살려? 네가 친정에 남편도 없이 돌아가면 내 부모님도 창피하지 않겠어? 말 들어 어서 파출소 가서 잘 설명해줘. 안 그러면 나랑 내 아버님 화낼 거다. 네가 안 가면 우리 우진이 시켜서 너랑 이혼하게 할 거야. 나는 갑자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은이 보고 싶다는 건 다 핑계고 제가 그 사람 파출소에서 빼내주길 바라시는 거였네요. 걱정 마세요. 저는 절대 안 갈 거니까요. 그 사람이 이혼하고 싶다고요? 휴게소에 있을 때부터 제가 먼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영상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옆에 던져버렸다. 온몸이 화로 떨렸다. 역시 평소에 아무리 잘해주고 친딸처럼 여긴다고 말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통속이 되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영상 통화를 끊자 시부모님은 미친 듯이 내게 60초짜리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하나도 듣지 않았다. 다음 날까지 시어머니는 다시 몇 자를 문자로 보냈다. 최우진이랑 연락이 안 된다. 휴대폰 뺏기고 구류된 게 틀림없어. 신혜진, 너 정말 무정하구나. 걔 나오면
바로 이혼시키겠다. 그 메시지를 보고 내 기분은 오히려 좋아졌다. 10여 분 후 나도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최우진이 정말로 구류되었다고 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예은이를 부모님께 맡긴 후 나와 형준이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는 문제가 없고 재산분할도 내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증거가 더 있다면 대부분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사실 우리와 최우진은 별다른 예금이 없었고 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3천만 원짜리 차 한 대뿐이었다. 변호사는 내 상황을 고려하면 아파트는 반반 나누고 차는 내가 가질 확률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이 아파트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합의서를 받고 형준이는 다시 차를 몰아 나를 고양시로 데려갔다. 최우진이 없는 틈을 타 우리 모녀의 짐을 전부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집 앞에 막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한 여자가 동네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우리가 다가가자 그녀는 우리를 본 순간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스쳤다. 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누구 찾으세요? 그녀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다. 저는 최우진 씨 동료인데요. 결제받을 서류가 있어서요.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찾아와 봤어요. 집에 안 계신가 봐요.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최우진이 문제를 일으켜 현재 구류 중이며 보름 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만약 급한 일이라면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그녀는 순간 크게 놀라 막 앉았다가 벌떡 일어섰다. 네, 구류요? 어쩐지 연락이 안 되더라니. 왜요? 심각한가요? 그런데 사모님은 왜 그렇게 태어나세요? 부인이시잖아요. 그녀는 내 의아한 표정을 보고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당황한 눈으로 나를 보며 해명했다. 사모님, 제가 너무 급해서요. 이 서류도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그 사람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괜히 걱정이 돼서요. 그녀가 그렇게 해명했지만 내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의 방금 그 긴장감은 분명 평범한 동료의 걱정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 안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의심 없는 척하며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더 따라주었다. 형준이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배달 앱을 열어 물었다. 누나, 뭐 먹을래? 먹고 나서 정리하자. 나는 그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여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한 부 더 시켰어요. 이따 같이 먹어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권지아라고 불러주세요. 밥은 괜찮아요. 저 금방 가봐야 해서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다시 물었다. 동생분이 먹고 나서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사모님 뭐 정리하시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속으로씩 웃었다. 역시나 그녀는 최우진이 왜 구류되었는지 몹시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싶어 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동료 관계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 이사 가려고요. 권지아 씨가 여기서 식사하셔야 저를 도와줄 수 있죠. 권지아는 놀랐다. 몇 초간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응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사모님, 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최우진 씨 아직 안 나왔는데 가족 다 같이 이사하는 건가요? 나는 멍해졌다. 그녀는 너무 성급했다. 그렇게 급하게 내 속을 떠보려 하다니. 하지만 나도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슬픈 척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혼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생 불러서 짐 옮기는 거예요. 권지아는 또다시 놀라 벌떡 일어섰다. 네? 이혼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모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그 사람이 구류됐다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녀의 어조에는 약간의 질책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는 그녀를 담담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 일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더는 그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 사람 동료시라면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권지아는 즉시 반박했다. 최우진 씨는 능력도 있고 잘생겼고 인품도 좋아요. 회사에서 모두가 그를 좋아해요. 누가 무슨 일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자주 우리에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줘요. 사모님 눈에는 그렇게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나는 놀란 척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군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내가 1년에 2번 친정에 가는 걸 그는 그렇게 따지고 나와 딸을 휴게소에 버려두고 갔으면서 회사에서는 온갖 돈을 써가며 밥을 사고 커피를 샀다고? 그는 내게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마시고 싶다고 할 때마다 그는 나를 나무랐다. 그런 거 마시면 건강에 안 좋고 돈 낭비야. 나중에 고혈당 와서 당뇨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아직도 그런 걸 마시고 싶어? 그리고 너는 이제 딸이 있는 엄마야. 모범을 보여야지. 안 그러면 걔도 커서 너 따라 마시면 어떡해. 커피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간식에 대해서도 그는 그렇게 훈계했다. 우리 돈 좀 아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딸집 사줄 거야? 너 돈 좀 펑펑 쓰지 마. 나 자신도 안 먹고 안 마시는데 너도 발목 잡지 마. 한 집안이 힘을 합쳐야 잘 살 수 있는 거야. 결과는? 그는 내 뒤에서 돈을 다 다른 사람에게 썼던 것이다. 그는 내게 매달 시어머니께 보내는 돈이 우리가 결혼할 때 빌린 돈이라고 했다. 내가 3분의 1만 냈기에 나는 별로 따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돈 버는 데만 급급해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었을 줄이야. 내가 아무 방심 없이 보이자 권지아는 더욱 대담하게 내게 말을 걸며 속을 떠보려 했다. 사모님, 최우진 씨가 그렇게 좋은데도 이혼하고 싶으시다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그녀를 보며 아주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요. 그냥 이번에 친정에 가다가 길에서 다퉜어요. 그래서 더는 그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다. 나는 무심코 쳐다봤고 그 한순간에 내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녀의 배경 화면은 커플 사진이었다. 남자는 최우진 같았다. 권지아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변했다. 나는 서둘러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제야 경계를 풀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메시지에 답장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형준이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 휴대폰 잠금 풀렸을 때 우리가 뺏어서 확인해보자. 형준이는 즉시 동의했다. 누나가 빼서 내가 쟤 잡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번개처럼 달려들어 권지아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리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권지아는 크게 놀라 즉시 일어나 나를 쫓아와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지만 형준이에게 덮쳐져 꼼짝없이 붙잡혔다. 놔, 이렇게 하는 거 불법이야. 내 휴대폰 뺏는 건 범죄라고. 휴대폰 돌려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내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 녹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카카오톡을 열었다. 한눈에 최우진의 계정이 보였다. 심지어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꼼짝 못하고 발버둥치는 권지아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었다. 정말 신고할 거야? 나는 그냥 네 휴대폰 좀 보는 것뿐이야. 문제 없으면 당연히 돌려줄 거고 만약 문제 있으면 그때 신고해야 할 사람은 나일 텐데.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여전히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말해두지만 너 아무것도 못 찾아낼 거야.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최우진과의 대화방을 열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온통 이틀 동안 권지아가 그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우리가 친정에 가던 날부터 시작됐다. 왜 걔랑 같이 친정에 가야 해? 저모 좋은 연휴에 왜 나랑 같이 안 있어? 며칠이나 있을 건데?
보고 싶으면 어떡해? 안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추석 보내고 싶어. 최우진은 그녀에게 몇 개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나도 걔랑 가기 싫어 죽겠어. 짜증나. 방금도 걔랑 한바탕 싸웠어. 내가 걔한테 뭐라고 했더니 뭔지 알아? 나한테 이혼하재. 미친년 같아. 나 그냥 먼저 가려고. 여기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 좀 하라고 해. 권지아는 크게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자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어? 최고야. 그럼 빨리 가. 다음 나들목에서 유턴해서 나한테 와. 알았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잠옷 입고 기다릴게. 어때? 빨리 와. 기다릴게. 최우진은 두 글자로 답장했다. 바로.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고 온몸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이게 바로 그가 휴게소에서 우리 모녀를 버리고 간 이유였구나. 그래서 그는 혼자 차를 몰고 간 뒤 다시 유턴해서 이곳으로 돌아와 건지아와 잠자리를 가졌던 것이다. 형준이도 들었다. 분노에 찬 얼굴로 건지아의 뺨을 한 대 갈겼다. 이런 쌍년이 감히 내 누나한테. 건지아의 뺨이 순식간에 부어올랐다. 그녀는 입가를 막고 울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다시 대화 기록을 보았다. 그 뒤는 최우진이 경찰에 불려가고 연락이 두절된 내용이었다. 건지아는 계속 그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대담하게 집으로 찾아와 확인하려다 우리와 마주친 것이었다. 나는 더 앞으로 스크롤했다. 수많은 이체와 선물하기 내역이 있었다. 520, 1314, 5200, 1888 같은 의미 있는 숫자의 이체가 화면 가득했고 심지어 발렌타인데이에 보낸 꽃다발, 평소에 배달 음식 링크 등 없는 게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다. 최우진 이 개자식. 내 뒤에서 건지아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니. 그의 로맨틱함과 관대함은 모두 그녀에게 주어졌고 인색함과 까다로움은 모두 내게 쏟아졌다. 나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카카오페이 내역을 확인했다. 최우진이 매달 그녀에게 큰 금액을 이체했고 나머지는 선물하기였다. 놀랍게도 2년 넘게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오래전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만 몰랐을 뿐 나는 전부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저장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녀의 갤러리를 열었다. 순간 화면 가득한 커플 사진, 음란한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갖는 영상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관광지와 영화관에서 커플 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그런 영상들까지 녹화했다. 나는 역겨워서 책상을 붙잡고 토했다. 형준이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입가를 닫고 갤러리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입을 막고 헛구역질을 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는 다시 건지아의 뺨을 한 대 갈겼다. 너희들 감히 내 누나 뒤에서 이렇게 역겨운 짓을 해? 건지아는 맞아서 울기만 했다. 또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와 최우진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게 아니야. 감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3자야. 그가 널 어떻게 묘사하는지 알아? 늙고 추하고 품이 없고 하루 종일 꾀죄죄하게 컴퓨터 앞에 처박혀서 귀신 같다고. 보기만 해도 흥미가 뚝 떨어진대. 그는 나처럼 세련되고 예쁜 사람을 좋아해. 네가 어떤 꼴인지 제대로 보길 바라. 넌 최우진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양쪽 뺨은 붉고 부어 있었고 방금 한 말에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원래라면 화가 나야 했지만 나는 지금 웃음만 나왔다. 동영상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르고 그 영상을 그녀의 회사 단톡방, 가족 단톡방,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 덤으로 그들이 함께 찍은 키스 사진 몇 장도 올렸다. 하지만 그 음란한 영상들은 올리지 않았다. 나까지 휘말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대폰을 그녀 앞에 흔들었다. 방금 네가 한 말 아주 좋았어. 그래서 내가 녹화해서 내 여러 단톡방에 올렸어. 다른 사람들도 너와 최우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말이야. 과연
그녀의 의기양양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공포와 수치심에 그녀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발톱을 세우고 나를 덮치려 했지만 내 동생에게 다시 단단히 붙잡혔다. 그녀는 내게 욕설을 퍼부을 수밖에 없었다. 이 미친년, 이렇게 하면 날 죽이는 거야? 당장 취소해. 취소하라고 명령이야. 나는 다시 휴대폰을 그녀 얼굴에 들이밀었다. 그녀의 회사 단톡방 메시지가 폭발하는 것을 직접 보게 했다. 헐, 이거 건재아 아니야? 쟤 최우진 좋아했어?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지. 이 정도면 같이 잔 거잖아. 내가 말했잖아. 평소에 걔네 둘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가끔 밥 먹고 둘 다 사라진다고. 지금 보니 아마 모텔 갔었나 봐. 말할 것도 없지. 최우진이 가끔 우리한테 커피 사주는 것도 쟤 때문이었을 거야. 쟤 한 명만 사주면 티나니까 우리 모두한테 사준 거지. 와, 그렇게 들으니 꽤 로맨틱하네. 너랑 악수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말도 있잖아. 로맨틱은 개뿔. 미혼 남녀면 로맨틱이지만 최우진은 결혼했잖아. 이건 알고도 상간녀짓 한 거지. 역겨워 죽겠네. 그녀의 가족 단톡방도 난리가 났. 지아야, 너 왜 그래? 왜 이런 사진이랑 영상을 올려? 너 맞았어? 너 유부남 좋아하게 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빨리 취소해. 이 방에는 다 친척들 뿐이야. 내 카카오 스토리에도 다 올렸잖아.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건지야, 너 집에 돌아오지 마. 우리 집안 망신이다. 너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딸은 없어.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하얗게 질렸다 하는 것을 보며 나는 다시 웃었다. 이 사진들은 아직 정상적인 것들이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 선은 남겨준 거야. 안 그랬으면 그 역겨운 영상들을 올렸을 테니까. 내가 충고하는데 얌전히 최우진이 너한테 이체한 돈 전부 나한테 돌려줘.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권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녀 자신도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원래 내 속을 떠보려 했는데 오히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자신을 드러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 세상에 후회는 없다.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그녀가 찾아와 나와 마주친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다시 꼼꼼히 확인했다. 찍어야 할 것은 다 찍었고 계산해야 할 것도 다 계산했다고 확신한 후에야 휴대폰을 그녀 품에 던져주었다. 지금 돈 이체하면 내가 너 고소 안 하고 보내줄게. 딴 생각하지 마. 내 카카오페이에 3억 있는 거 봤어. 최우진이 지난 2년여 동안 너한테 이체한 거 대충 계산해보니 2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 나는 내 카카오페이 QR코드를 내밀었다. 이체해. 이체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녀는 휴대폰을 꽉 껴안고 이체하지 않았다. 꿈도 꾸지 마. 이 많은 돈 너한테 주고 나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지금 이체 안 해도 결국 내가 고소하면 너는 이체해야 해. 그리고 명예도 다 잃을 거고 지금 이체하면 적어도 명예는 지킬 수 있겠지. 물론 지금도 별로 명예랄 게 없지만 내가 고소하면 너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야. 잘 생각하는 게 좋을걸. 과연 그녀는 몇 분간 고민하더니 이를 악물고 내 QR코드를 스캔해 돈을 이체했다. 그리고 두 눈을 들어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다. 최우진 돌아오면 절대 너 가만 안 둘 거야. 말을 마치고 휴대폰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웃음이 터져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형준이도 웃겼는지 말했다. 누나, 짐 옮기러 왔다가 이런 수학이 있을 줄이야. 정말 의외네. 나는 휴대폰의 잔액을 보며 나 역시 믿기지 않았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몰랐어. 이전에 최우진이 바람 피우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 그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이체했는지도 전혀 몰랐고 지금 되찾았으니 뜻밖의 행운이지. 게다가 셔 휴대폰에 있던 것들이 전부 최우진의 외도 증거가 됐으니 이 아파트도 전부 내 것이 되겠네.
원래 최우진이랑 반반 나눠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겠어. 형준이도 기뻐했다. 저 여자 좀 멍청하네. 진짜 최우진 그 쓰레기가 쟤 뭘 보고 반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누가 알겠어. 멍청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누가 우리한테 이 증거를 갖다 줬겠어. 내가 이사 가고 나면 아마 다시는 여기 안 올 텐데. 그럼 이 돈이랑 집은 그냥 걔네한테 줘버리는 꼴이 됐을 거야. 우리는 재빨리 짐을 정리하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옮겼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보고 눈을 빛냈다. 이건 정말 졸릴 때 베개가 나타난 격이네요. 이렇게 빨리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시다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는 다시 합의서를 작성했다. 최우진에게는 5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내게 귀속되도록. 모든 것은 최우진이 나오면 서명만 하면 효력이 발생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목숨을 끊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과연 보름 후 파출소에서 막 나온 최우진이 바로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의 부모님도 함께였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최우진은 분노에 찬 얼굴로 내게 소리쳤다. 신혜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를 보름 동안이나 가둬놓고 회사에서 내 명예를 훼손해서 해고당하게 만들어? 네가 나 바람폈다고 헛소문 퍼뜨린 거, 재산 뺏으려고 그런 거지? 내가 충고하는데 당장 나랑 회사 가서 그 사진들 다 합성이라고 해명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 잡아넣을 거야. 네가 권지아까지 망친 거 알아? 걔도 해고당하고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있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랫동안 참아왔던 형준이가 바로 달려들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도 감히 내 누나를 협박해? 내가 눈이 멀었거나 죽은 줄 알아? 보름 동안 콩밥 먹더니 정신 못 차렸구나. 법도 모르고 감히 신고를 해.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 최우진은 맞아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부모님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최우진을 부축하고 아픈 얼굴로 그의 얼굴을 살폈다.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신혜진, 네가 감히 내 동생 시켜서 내 아들을 때려? 너 제대로 살고 싶기는 한 거야? 계속 이러면 내 아들 시켜서 너랑 이혼하게 할 거야? 시아버지도 형준이를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아들을 때려? 경찰에 신고하겠다. 형준이는 그들을 가볍게 쳐다보며 말했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같이 때려줄 테니까. 그들은 순간 더 이상 발광하지 못하고 그저 아픈 듯 최우진의 얼굴에서 땀을 닦아줄 뿐이었다. 나는 냉소하며 합의서를 꺼내 최우진 품에 던졌다. 이제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 이거 보고 서명해. 그럼 우리 일은 끝나는 거야. 최우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순간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에 굳어버렸다. 그는 확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신혜진, 나랑 이혼하겠다고? 내가 너 때문에 들어가서 막 자유를 찾았는데 넌 기다렸다는 듯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는 가볍게 비웃었다. 그럼 넌 왜 들어갔는데? 네가 나와 딸을 휴게소에 버리고 혼자 가서 내가 넘어져 다쳤기 때문이지? 그럼 넌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데? 추석에 우리 집에 가는 게 네가 분노를 터뜨릴 핑계였을 뿐이니까. 왜냐하면 넌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나와 딸을 보기 싫었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네가 이 역겨운 쓰레기 같은 놈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지. 날 모함하지 마. 그 사진들은 다 합성한 거야. 내가 나까지 휘말릴까봐 너희가 찍은 그 더러운 영상들은 안 올린 거야. 지금 보여줄까? 나는 최우진의 저지와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영상들을 재생했다. 최우진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더욱 충격받아 턱이 빠질 지경이었다. 정신을 차린 후 두 사람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시뻘개졌다. 창피해 죽겠네. 아들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오늘 우리가 너랑 같이 따지러 와서 망정이지. 다른 친척들이라도 데려왔으면 얼굴 다 팔릴 뻔했다. 최우진은 그들에게 된통 혼나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흔들며 차갑게 말했다. 합의서에 서명해. 안 그러면 내가 내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들 전부 올릴 거야. 그때는 정말 평생 고개도 못 들고 다닐걸. 그는 합의서를 한번 쳐다보고는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나한테 5천만 원만 남겨주고 차랑 집, 예금, 딸까지 다 너한테 준다고? 이게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랑 뭐가 달라? 나와 형준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적다고 생각하면 그럼 내가 고소하지 뭐. 그때 가서 온 세상에 다 알려지면 넌 아마 기쁘겠지? 그리고 그때는 이 5천만 원도 없을지 몰라. 네가 나한테 배상해야 하는 거 잊었어? 최우진은 바로 입을 다물었다. 신혜진, 네가 이렇게까지 무정할 줄은 몰랐다. 나는 비웃었다. 너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서명해. 안 그러면 변호사 찾아가서 고소할 거야.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아들에게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다. 빨리 서명해. 이혼해버려. 다른 사람들이 네가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알게 하지 마. 걱정 마. 이혼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 찾아줄게. 아니면 그 모시기 지아인가 하는 애. 걔 지금 싱글이잖아. 걔랑 결혼해도 되고. 시아버지는 간결하게 말했다. 네, 엄마 말이 맞다. 우리 체면 중시하는 거 알지? 만약 내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는 강물에 뛰어들어야 해. 최우진은 그들의 재촉과 나의 위협에 머리가 멍해졌다. 아마 권지아라는 퇴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마지못해 이름을 서명했다. 나는 합의서를 낚아채고 바로 사람들을 쫓아냈다. 내 짐은 이틀 안에 빨리 옮겨. 안 그러면 내가 사람 시켜서 다 버릴 거야. 지금 당장 꺼져. 최우진은 이를 악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무언가 생각난 듯 갑자기 기가 꺾였다. 말투까지 변했다. 예은이는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 안 될까? 그가 무슨 과격한 행동을 할까봐 나는 즉시 거절했다. 부모님이 데리고 나가서 놀고 있어. 걱정 마. 내가 걔 만나는 거 막지는 않을게. 내 개인적인 일들 다 처리하고 나서 얘기하자. 그는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얼굴의 분노는 이미 실망과 괴로움으로 변해 있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부모님은 나를 쳐다보며 복잡한 감정으로 한숨을 쉬고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에 든 합의서를 보며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돌아서서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했다. 나는 집을 팔고 부모님 근처에 아파트를 사서 서로 돌보며 살고 싶었다. 과연 조금만 양보하니 보름 후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중개인이 계약서에 서명하러 오라고 해서 나와 형준이는 즉시 고양시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구매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침 장보러 돌아오시던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구매자가 막 떠나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내게 물었다. 혜진 씨, 집 팔렸어?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네, 이 도시에서는 더 안 살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녀는 알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것도 그렇겠네. 너희 이혼했다고 들었어. 잘했어. 이혼해서. 안 그랬으면 그 최 씨 때문에 너까지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멍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그녀는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더니 비밀스럽게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걔 사고 났다고 들었어. 그 권 씨라는 여자랑 같이 있다가 실종됐대. 상대방이 조폭이었나 봐. 경찰이 CCTV에서 봤는데 10여 명이 걔를 바닷가로 끌고 가는 게 찍혔대. 지금까지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 네가 걔랑 같이 있었으면 그놈들이 너까지 같이 납치했을지도 몰라. 나는 크게 놀랐다. 어떡해요? 아주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듣자 하니 그 권 씨라는 애가 소문이 다 나서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마음이 심란해서 맨날 유흥업소에서 놀다가 그쪽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됐대.
나중에 최 씨가 돌아오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둘이 다시 만났나 봐. 그게 그놈들한테 알려져서 일이 터진 거지. 경찰이 아직도 찾고 있다고 하더라. 아주머니는 말을 마치고 내가 여전히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형준이가 내 곁으로 와서 불렀다. 누나, 왜 그래? 설마 그 쓰레기 때문에 아직도 걱정하는 거야? 나는 그를 보며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설마, 그냥 좀 의외라서. 하지만 걔가 정말 없어졌다면 차라리 잘된 일이지. 안 그랬으면 걔가 나랑 예은이 뺏으려고 하거나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했을 거야. 형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그렇네. 우리 빨리 돌아가자. 가서 집 보러 가야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에 9억 원이 넘는 잔액을 보며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랐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집값이 꽤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 덕분에 몇억 원을 갖게 되었다. 고향에 집을 사도 절반은 남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온 가족을 데리고 동네에서 가장 좋은 식당으로 가서 거하게 한턱 냈다.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와 예은이의 귀여운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행복감이 가득 찼다. 또 보름이 지나고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날이 되었다. 하지만 최우진은 오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양시 경찰서에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열흘 전에 바닷가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고 최 씨 부모님의 확인 결과 최우진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가 정말로 죽었던 것이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구청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은 상대방이 사망했으므로 우리의 혼인 관계는 자동으로 해소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구청을 나서며 푸른 하늘을 보며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이제부터 그들은 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미래에는 아름다운 산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